그날 밤 그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보름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요시히데가 갑자기 대감님 댁으로 찾아오더니 대감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한 화공이기는 하지만 대감님께서 평소부터 각별히 아끼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만나주시는 일이 없던 대감님께서 그날은 기꺼이 승낙하시며 곧바로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 남자는 평소처럼 예복에 허름한 모자를 쓰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욱 까칠한 표정을 지으면서 공손히 대감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전에 분부하셨던 지옥변 병풍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인이 밤낮으로 정진하여 붓을 든 보람이 있어 이제 대략적인 것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거 참 경사로군. 나도 흡족하구나.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감님의 목소리는 어쩐지 맥없이 기운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직 전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옵니다. 요시히데는 약간 화를 내는 표정으로 가만히 눈을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대략적인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가지 지금껏 소인이 도저히 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사옵니다. 뭐라? 그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사옵니다. 소인은 본시 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그릴 수가 없는 놈입니다. 서로 그려낸다 해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지 못하는 것이나 진배가 없지 않겠사옵니까? 이 말을 들으신 대감님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옥변의 병풍을 그리려면 지옥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렇사옵니다. 허나 소인은 지난해 큰 화재가 났을 때 화염 지옥의 불꽃과도 같은 불길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맹렬한 화염 속에 부동전의 화염을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그 화재를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대감님께서도 그 그림은 잘 아시겠지요.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옥의 옥졸들은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대감님은 마치 요시히데가 하는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연달아 물으셨습니다. 소인은 쇠사슬에 묶인 자를 본 적이 있사옵니다. 유상한 세계에 시달리는 자의 모습도 자세히 베껴 놓았습니다. 그러하오니 벌을 받으며 괴로워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사옵니다. 또한 지옥의 옥졸들은 하고 말하며 요시히데는 소름 끼치는 쓴웃음을 흘렸다. 또한 지옥의 옥졸들은 소인의 꿈속에 몇 분이고 나와 소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소 머리를 가진 놈, 말 머리를 가진 놈, 혹은 새 얼굴에 여섯 팔을 가진 귀신의 형상이 소리나지 않는 손뼉을 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입을 열어 저를 괴롭히러 거의 매일 밤마다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인이 그리려고 해도 그리지 못하는 부분은 그러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 말에 대감님께서도 상당히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그저 짜증스럽다는 얼굴로 요시히데의 얼굴을 노려보고 계시더니 나중에 험악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그릴 수가 없다는 말이냐 하며 내뱉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병풍 한가운데에
야자잎으로 덮인 수레 한 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요시히데는 이렇게 말하더니 비로소 날카롭게 대감님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림에 대해서는 미치광이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의 눈초리에는 분명히 그렇게 무시무시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수레 속에는 아름다운 귀부인 하나가 맹렬한 화염 속에 검은 머리를 흩날리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연기에 숨이 막히고 눈썹을 찌푸리면서 수레의 지붕을 허무하게 바라보고 있겠지요. 손은 아래에 주렵을 찢어서 쏟아져 내리는 불티의 비를 막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살을 뜯어먹는 괴상한 새들이 10마리인지 20마리인지 소리를 지르면서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 수레 속의 귀부인을 소인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대가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묘하게 기뻐하는 듯한 안색으로 이렇게 요시히데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히데는 마치 열에 들뜬 사람처럼 그 빨간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말투로 그것을 소인은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하며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하더니 갑자기 달려들 것 같은 기세로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야자잎이 덮인 수레 한 대를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불을 질러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대감님께서는 얼굴이 어두워지는 듯 하더니 느닷없이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에 숨이 막혀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오냐, 만사를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할 수 있나 없나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유도 없이 섬뜩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감님의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고여 있었고 눈썹 주변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어서 마치 요시히데의 광기에 물들어 버리신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금세 다시 폭발하는 것처럼 껄껄껄 끝도 없이 목을 울리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자잎 수레에 불을 지르마.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계집 하나를 귀부인처럼 차려서 앉혀 놓으마. 불꽃과 검은 연기에 시달리던 수레 속의 계집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겠지. 그 모습을 그리려고 생각했다니 역시 천하 제일의 화공이로고. 내 너를 칭찬해 주마. 칭찬해 주고 말고. 대감님의 그런 말씀을 듣더니 요시히데는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저 입술만 우물우물 움직이고 있더니만 이윽고 온몸의 근육이 다 풀어져 버린 사람처럼 털썩하고 바닥을 두 손으로 짚고는 참으로 황공무지로소이다 하고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아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의 무시무시함이 대감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딱 한 번, 이때만큼은 요시히데가 정말 불쌍한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 3일이 지난 날 밤이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요시히데를 부르셔서 야자잎으로 된 수레가 불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리카와 저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흔히 설해의 처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예전에 대감님의 누이분께서 계셨던 성 밖의 산장에서 수레를 불태우셨던 것입니다. 이 설해의 처소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으로 넓은 정원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인기척이 없는 모습을 본 자의 추측이겠지요. 여기서 돌아가신 누이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는데 그 중에는 달없는 밤마다 괴이한 붉은색 바지가 땅에 닿지도 않은 채 복도를 돌아다닌다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대낮에도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처소는 일단 해가 저물고 난 다음에는 뜰에 흐르는 물소리조차 더욱 음산하게 울리면서 별빛 속에서 날아다니는 해오라기도 이상한 모양의 괴물로 보일 정도로 으스스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날 밤도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침전의 불빛으로 보니 마루 가까이에 자리를 잡으신 대감님께서는 연노랑 예복에 짙은 보라색 바지를 입으셨고 하얀색 비단으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둥근 방석에 위엄있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뒤 좌우에 측근 대여섯 명이 공손하게 늘어서 있었음은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수상해 보였는데 그 자는 지난해 미치노쿠 전투에서 싸울 때 허기를 못 이겨 사람 고기를 먹은 이후로 살아있는 사슴의 뿔까지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힘센 무사였습니다. 그 괴력의 무사가 속에 갑옷을 입고 칼집을 위로 향하게 해서 비껴차고 마루 아래에 험악한 인상으로 쭈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밤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혹은 밝아졌다가 혹은 어두워졌다가 하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이상한 느낌으로 무섭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원에 갖다 놓은 야자 잎수레의 높은 지붕은 듬직하게 어둠을 받치고 있고 소를 매달지 않은 검은 두 자루 끌채가 비스듬히 받침대에 걸쳐져 있고 금속의 황금색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봄인데도 왠지 오싹하고 한기가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기야 그 수레 안쪽에는 비단 테두리에 푸른 수렴이 무겁게 쳐져 있었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잡부들이 불타오르는 횃불을 손에 들고 연기가 마루 쪽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가만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부탁한 당사자인 요시히데는 약간 떨어져서 마루의 맞은편 정면에 꿇어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예복에 허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밤하늘의 무게에 눌려버렸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 비슷한 모자에 예복을 입고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마 같이 데리고 온 제자 중에 한 명인 듯 했습니다. 둘 다 멀리 어두컴컴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던 마루 아래쪽에서는 옷 색깔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럭저럭 한밤중에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정원을 둘러싼 어둠이 조용히 소리를 삼키며 사람들이 내쉬는 숨소리를 엿듣고 있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밤바람이 부는 소리만 살짝 들려오며 횃불 연기가 그때마다 그을음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한동안 묵묵히 이 신비한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는데 이윽고 무릎을 앞으로 약간 움직이시더니 요시히데! 하고 날카롭게 부르셨습니다. 요시히데는 뭐라고 대답을 한 모양이었는데 제 귀에는 그저 신음하는 소리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요시히데, 오늘 밤에 그대의 소원대로 수레에 불을 질러서 보여주마. 대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측근들 쪽으로 흘낏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대감님과 측근의 누군가 사이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미소가 오가는 듯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어쩌면 제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요시히데는 머뭇머뭇 고개를 들어 마루 쪽을 올려다 보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 보아라. 저것은 내가 평소에 타던 수레니라. 그대도 본 기억이 있을 터. 나는 이제 저 수레에 불을 질러 눈앞에서 화염 지옥을 보여줄 것이니라. 대감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중단하시고는 측근들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씁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는 죄를 지은 시녀 하나가 묶인 채로 타고 있느니라. 그러니 수레에 불을 지르면 그 계집은 필시 살이 타고 뼈가 타들어가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대가 병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없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눈처럼 하얀 살결이 타서 문드러지는 것을 놓치지 말고 보아라. 검은 머리가 불티가 되어 날아오르는 모습도 똑똑히 보아두어야 할 것이니라. 대감님께서는 다시 한번 입을 다무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그저 어깨만 흔들고 소리를 내지 않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구경거리로다. 나도 여기서 구경해야겠다. 자, 발을 올리고 요시히데에게 안에 있는 계집의 얼굴을 보여주도록 하라. 명령을 들은 잡부 중 하나가 한 손에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성큼성큼 수레로 다가가더니 불쑥 한 손을 뻗어서 수렴을 휙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불타는 횃불의 불빛은 한 차례 붉게 흔들리고는 곧바로 좁은 수레 안을 선명하게 비춰주었는데 그곳에서 비참하게 사슬에 묶여 앉아있는 시녀는 누가 잘못 볼 수 있겠습니까? 화려하게 수놓인 분홍색 비단 옷에 윤기 나는 검은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늘어뜨리고 비스듬하게 꽂힌 황금 비녀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차림새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담한 몸에 천으로 재갈을 물린 하얀 목덜미 그리고 저 쓸쓸하리 많지 얌전하게 보이는 옆 얼굴은 요시히데의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있던 무사가 거칠게 몸을 일으키더니 칼자루에 손을 대면서 요시히데 쪽을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더니 그 남자는 이 광경에 거의 제정신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아래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나 싶더니 양손을 앞으로 쭉 뻗은 채 수레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멀리 그림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정은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한순간의 일일 뿐 파랗게 질린 요시히데의 얼굴은 아니 마치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 요시히데의 모습은 순식간에 희미한 어둠을 잘라내며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딸을 태운 야자 입술에는 바로 이때 불을 질러라 하고 명령한 대감님의 말씀과 더불어 잡부들이 던진 횃불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수레 지붕을 휘감았습니다. 수렴에 붙어있던 보라색 장식술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들리자 그 밑에서 밤눈에도 허옇게 보이는 연기가 소용돌이 치며 수렴, 기둥 혹은 차체의 금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불티가 비처럼 날아올랐는데 그 광경의 무시무시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날름날름 혀를 내밀면서 수레 뒷문을 휘감으며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맹렬한 화염의 색깔은 마치 해가 땅에 떨어져서
그 불로 주변을 태우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아까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한 저도 지금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그저 망연자실 입을 벌리고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 요시히데의 그때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레 쪽으로 달려가려 했던 그 남자는 불이 타오름과 동시에 발을 멈추고 여전히 손을 앞으로 내민 채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수레를 휘감는 불과 연기를 그 속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는데, 온몸에 비친 불빛으로 주름투성이의 보기 싫은 얼굴이 수염 끄트머리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치뜨고 있는 눈동자하며 일그러진 입술 언저리하며 혹은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볼살의 떨림하며 이 모든 표정이 요시히데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두려움과 슬픔과 놀라움을 역력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목이 잘리기 직전의 도둑이라도 혹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나간 극악 무도한 죄인이라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얼굴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그 대단한 괴력을 가진 무사조차도 무심코 안색이 바뀌면서 먼칫거리며 대감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대감님은 굳게 입을 다무시고 가끔씩 음산한 미소를 띄우며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수레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 속에는 저는 그때 그 수레에 있던 소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본 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용기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 연기에 숨이 막혀 위로 치켜든 하얀 얼굴, 불길을 피해 휘날리던 긴 머리, 그리고 또한 순식간에 불꽃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연분홍색 옷,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밤바람이 잠시 밑으로 불어와 연기가 맞은편으로 흘러갔을 때 붉은 바탕 위에 금가루를 뿌린 듯한 화염 속에서 떠오른 모습, 재갈을 씹으면서 묶인 사슬이 끊어져라 몸부림을 치던 모습은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는 것 같아 저를 비롯하여 괴력을 자랑하던 무사까지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바람이 다시 한번 정원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휙 불어왔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그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어딘지도 모르게 지나쳤다 싶었을 때 순식간에 무언가 검은 물체가 땅바닥에 닿지도 않고 하늘을 날지도 않고 공처럼 튀면서 처소의 지붕에서 불타오르는 수레 속으로 일직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불길로 빨갛게 칠해진 수레문이 타닥타닥 타서 떨어지는 가운데 뒤로 몸을 젖힌 소녀의 어깨를 안고서 비단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연기 밖으로 계속 질러댔습니다. 이어서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비명. 우리는 무심코 아! 하고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레의 벽이 되어버린 것 같은 화염을 뒤로 하고 소녀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은 호리카와 저택에 묶어두었던 그 요시히데라는 별명을 가진 원숭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모습이 보인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금가루를 뿌린 듯한 불티가 한 차례 하늘 높이 확 치솟았나 싶더니 원숭이는 물론이고 소녀의 모습까지도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정원 한가운데에는 그저 한 대의 불꽃 수레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불타오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불꽃 수레라기보다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편이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무서운 화염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더 알맞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 불기둥을 앞에 두고 그 자리에 돌이 된 듯 우뚝 서 있는 요시히데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지옥의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던 요시히데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광채를, 마치 황홀한 봄열의 광채 같은 것을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가득 띄운 채 대감님 앞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는지
가슴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남자의 눈에는 딸이 몸부림치며 죽는 모습이 비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화염의 색깔과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의 모습만이 마음에 한없는 희열을 안겨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점은 그 남자가 외동딸이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기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요시히데에게는 이상하게도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는 꿈에 보는 사자왕의 분노와도 같은 이상한 장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러운 불길에 놀라 시끄럽게 울며 날아다니던 수많은 밤새들조차도 저의 착각인지 요시히데의 모자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무심한 새의 눈에도 그 남자의 머리 위에 후광처럼 떠있는 신비한 위험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새들조차도 그랬으니 저희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잡부들까지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온몸을 떨면서도 마음은 이상한 환희로 가득 차서 마치 괴한한 부처님이라도 보는 것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요시히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가득히 울려 퍼지는 수레의 불과 그것의 넋을 빼앗겨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요시히데. 그 장엄함과 환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마루 위에 있는 대감님만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지고 입가에 거품을 물면서 보라색 바지에 무릎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마치 목이 마른 짐승처럼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대감님께서 설의 초소에서 수레를 불태우셨던 일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인지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째서 대감님께서 요시히데의 딸을 불태워 죽였는가? 이것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감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수레를 태우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병풍의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삐뚤어진 화공의 근성을 혼내주려는 생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감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앞에서 딸이 불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병풍의 그림만은 그려야겠다는 요시히데의 그 목석 같은 마음씨 또한 여러모로 구설수에 올랐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는 그 남자를 욕하며 그림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조차도 저버리는 인면수심의 나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요가와의 승도님도 이런 생각에 찬성하시는 분 중에 하나로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해도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한 달가량이 지나 드디어 지옥변 병풍이 완성되자 요시히데는 곧바로 그것을 저택으로 가지고 와서 공손하게 대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마침 그때는 승돈님도 같이 계셨는데 병풍 그림을 한번 보시더니 그분조차도 한참 천지에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 같은 불길의 무서움에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그때까지는 씁쓸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시히데 쪽을 계속 노려보고 계시던 분이 무심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대감님께서 쓴 웃음을 지으시던 모습 또한 저는 지금껏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남자를 욕하는 사람은 적어도 대감님 대간에서는 거의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 그 병풍을 본 사람은 평소에 아무리 요시히데를 미워하고 있었다 해도 신비한 엄숙함에 감동되면서 화염지옥의 크나큰 고통을 여실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즈음에 요시히데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풍이 완성된 다음 날 밤 자기 방 대들보에 밧줄을 걸어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외동딸을 그렇게 앞세워 보낸 그 남자는 아마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신은 지금도 그 남자의 집터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 작은 비석은 그 후로 몇십 년의 비바람 속에서 일찌감치 그것이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끼가 끼어버렸을 것입니다.